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방송국 건물 앞에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작년 11월쯤의 일이었다. 그날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평소처럼 일을 하는데 가게 밖으로 이상한 형체가 지나갔다.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었고 머리와 몸통 등은 얼추 나뉘어져 있지만 그 밖에 굴곡이랄 것이 전혀 없이 평평했다. 옷도 안 입었는데 색깔이 그래서인지 나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러한 기묘한 형체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직 손님도 없을 시간이라 나는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가 보았다. 역시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저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도 확인해 보았다. 눈, 코, 입 할 것 없이 평평하고 머리카락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 점장님을 끌고 나와서 그 형체를 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점장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하긴 그러고 보면 저런 이상한 형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눈길을 끌 법도 한데 놀라고 있는 건 나뿐이었다. 아무래도 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요새 레포트 쓰느라 바쁘다더니 괜찮은 거냐? 자른다는 말은 아니니까 며칠 정도 쉬도록 해. 아무래도 이런 내가 위험해 보였는지 점장님은 말했다. 이러다가는 다들 날 미쳤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사실 아까 그 형체도 보아하니 무슨 해를 끼칠 것 같진 않았고 인간 세계에 간섭을 하려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쩌면 정말 내가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 일단은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람들에게도 장난이었다며 대충 둘러대고 그 자리를 일단 모면했다. 그 후 며칠간 그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가게에 같은 아르바이트생 중 고등학생인 A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끝나고 A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이상한 형체를 봤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거 농담이었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 내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자 A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은요.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 같은 게 보여요. 거짓말을 하는 기색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디테일까지 내가 봤던 그 형체랑 같았다. 게다가 A의 말에 따르면 형체들은 단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몰랐지만 그 형체는 매 시간마다 한두 명씩 꼭 가게 앞을 지나간다고 한다. 기익해야 하루에 한두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숫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형체의 정체가 궁금해진 우리 둘은 하루 나를 잡아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둘 다 빠지고 형체 뒤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근처 골목에서 만났다. 의외로 금방 그 형체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발견한 형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성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형체는 항상 보던 그들과는 모습이 조금 달랐다. 우리가 늘 보던 형체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빛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견한 이 형체는 확연히 어두운 색깔을 띠었고 몸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 어깨에서 배까지 원형으로 도려내져 있었다. 사람으로 따지면 즉사했을 부상이었다. 이제까지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A는 그 형체에 바싹 붙어 따라가며 나에게 말을 건넸다. 아니, 나도 허여멀건 한 것밖에 본 적 없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려니 그 형체의 뒤를 쫓았다. 10분쯤 따라갔을까. 우리는 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모 방송국 건물이었다. 여자는 형체와 함께 건물 안에 들어갔지만 나와 A는 그 건물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건물 주변에는 엄청난 숫자의 형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10명, 20명 수준이 아니었다. 언뜻 봐도 3, 400명은 넘어 보였다. 하루에도 몇 명씩 지나갔으니 한 명이 아닐 줄이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A 또한 나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 형체는 백색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흑백에 가까운 것도 있다. 파손된 부분도 갖가지로 아까 여자를 따라다니던 형체처럼 몸에 반 이상이 없는가 하면
상반신이 아예 날아가고 없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다양했다. 물론 우리가 늘가게 앞에서 보던 것처럼 파손이 없는 온전한 형체도 많았다. 흰 빛을 띨수록 파손이 심하다거나 검은 빛을 띨수록 파손이 심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색깔이나 파손도는 딱히 관련성이 없어 보였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형체들은 방송국 건물 앞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무작정 대기하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골라 따라붙었다. 원칙적으로는 한 명당 형체 하나가 따라붙었다. 그렇다고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형체가 따라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나가는 사람의 경우 탑승하는 순간 형체도 함께 빨려드는 듯이 같이 탔고 타겟이 내리는 순간 형체도 연기처럼 나타났다. A와 나는 이런 광경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다. 한참 동안 형체들을 관찰하는데 갑자기 아무런 기척 없이 A의 뒤에 불쑥 형체가 나타났다. 너무나도 놀라 A에게 뭐라 말하려는 순간 너희들 우리가 보이는 거지. 형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기괴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마치 전파수신 상태가 불량한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지지직 하는 잡음이 섞여 있었다. 소름 끼치게 놀라며 뒤돌아보려는 A를 서둘러 붙잡았다. 팔을 붙잡고 그를 조금 끌어당겨 뒤에 있는 형체에게서 살짝 거리를 두고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여 말했다. 저 말에 대답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문자로 하자. 그때 어째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건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나를 지배했다. 일단 무조건 모르는 척해. 우리가 그들을 못 본다는 걸 형체들이 확실히 인식할 때까지 연기해. A에게 문자로 지시한 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먹으러 가자며 부산을 떨어 그 자리를 떴다. 어쨌거나 일단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대충 아무 대화나 주고받으며 우리는 한동안 걸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할 말이 없는 법이다. 할 말을 만들려고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꺼냈다가 금방 대화가 끊겨 정적이 흐르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에도 형체는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너희들 보이는 거 맞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실은 알잖아. 무시하지 마. 보이는 거 다 알아.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앞에서 형체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우리의 표정을 살피며 끈덕지게 말을 걸었다. 친절한 듯하지만 묘하게 악의가 담긴 말투에 얼굴은 눈, 코, 입 없이 평평해서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게 꽤나 공포스러웠다. 나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맛집이 있던 걸 기억해내고 A에게 말을 꺼냈다. 여기서 조금 멀지만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갈래? 우리는 전차를 타고 30분 이상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개찰구를 나서는데 A에게서 문자가 왔다. 따라오는 형체들이 늘어났어요. 깜짝 놀라 올려다본 A의 얼굴은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다. 전차 안에서도 한 명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대체 언제 늘어난 거지? 나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눈치껏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뒤쪽을 살며시 체크했다. 10명도 넘는 숫자. 늘어났기에 두세 명겠거니 했는데 예상 밖의 사태다. 겁이 났다. 불안한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일단 목적했던 맛집으로 들어가서 나는 카레를 주문했다. 머릿속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형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는 필사적이었다.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쳤다. 누가 봐도 맛집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애시당초 10몇 명의 형체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빙 둘러싸고 주문이라도 외우는 듯 우리가 보이는 거 맞지? 라는 말을 반복해대는 상황에서 맛을 음미할 마음에 여유 따윈 없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맛집에서 나와 평범하게 놀러 다니는 신용을 하면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 척 경기를 지속했다. 하루 종일 노력한 보람이 있어 저녁 때쯤 되니 형체들도 하나 둘 줄어들어 결국 2명이 남았다. 하지만 남은 그 2명이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하질 않았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자. 그 많던 형체들도 다 사라졌으니 그네들도 조만간 없어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어쩔 수 없이 A에게 문자를 보내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나와 A가 각자의 집으로 향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명의 형체들도 각각 한 명씩 우리 뒤를 따라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형체는 방 안까지 따라와서 나를 감시했다. 솔직히 말해. 나 보이잖아? 솔직히 이쯤 되니 무서운 걸 넘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응을 보였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잠자코 있었다. 형체도 점점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그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빨리 대답하네. 보이잖아. 잘 자려고 준비할 즈음에는 말 거는 빈도도 잦아지고 말투도 더욱더 거칠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드디어 형체도 포기했는지 진짜 안 보이나? 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한시름 놓고 있으니 A에게서 전화가 왔다. 드디어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으니 형체가 없어졌다며 울음 섞인 A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심이 된 나머지 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끈질기던 형체들이 그렇게 단번에 포기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A군 진정해.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제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체 말이에요.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눈치를 챘더라면 너희를. A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괴성이 들리더니 그대로 전화가 끊기고 말았다. 걱정이 되어 몇 번을 전화해봤지만 A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는 곳을 몰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A에 대한 걱정과 형체들이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결국 잠이 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게임을 하면서 밤을 지샜다. 날이 밝자마자 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들렀다. A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점장님에게 A의 주소를 묻자 점장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어제 A가 집에서 책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다쳤나봐. 목숨엔 이상이 없다고는 했는데 입원한 모양이더라고. 아까 A의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어. 입원해서 한동안 일하러 못 나올 것 같대. 일단 점장님께 A의 병원 주소를 받은 뒤 그날 저녁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A의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다행히도 머리를 부딪혔지만 큰 이상은 없는 듯. 며칠간의 검사가 끝나면 퇴원할 거라며 A는 말했다. 어젯밤의 정황을 듣고 싶었지만 A군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탓에 단기성 기억 상실증에 걸려 어제 하루를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단지 어제의 기억만을 잃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A는 그 어떤 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 어제의 기억만 사라진 것보다는 형체와 관련된 기억 모두가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외에는 평소에 A와 다를 바 없었다. A는 사흘간의 입원 후에 퇴원했고 아르바이트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상한 점은 없다. 나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그 형체가 보였지만 언젠가부터 눈에 띄는 일이 없어졌다.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형체의 그 목소리도 그날 밤 이후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날 방송국 앞에 모여있던 몇백 명의 형체들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째서 그 앞에 밀집해 있었던 것일까? 파손되어 있는 형체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괴물이 있는 집.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였다. 그렇다고 아예 외톨이는 아니고 평범하게 친구들과 대화는 하지만 특정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아웃사이더의 위치였다. 누군가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해도 내 쪽에서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아웃사이더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말하자면 나는 나 이외의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 좀처럼 반 친구들의 이름도 외우질 못해서 대화에도 어울릴 수가 없었다.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부터 친구들은 모두 연애 이야기에만 열을 올려서 도무지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나는 그 무렵 그다지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반에는 왕따가 한 명 있었다. 딱히 성격이 모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했다. 그다지 좋지 못한 소문이 파다해서 학교에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나는 아웃사이더라는 소문에 어두웠던 터라
그런 것을 몰라서 그녀가 말을 걸어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곤 했다. 점점 그녀는 나 말고는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녀는 매 쉬는 시간마다 내 책상으로 오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소문에 어둡던 나 역시도 그 소문을 접했지만 그냥 나는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친구가 나뿐이었듯이 내 친구도 그녀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도 그녀도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피했던 것 같다. 내가 그녀와 친해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녀의 엄마에 관한 소문은 들려왔다. 한밤중에 그 집 근처를 지나면 괴성이 들린다던가 들고양이를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던가 신흥 종교에 빠졌다던가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어머니가 자살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더라 등등.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부풀려진 이야기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부 근거 없는 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딴 소문들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을 그녀의 집에서 보고 말았다. 말이 길어졌지만 내가 그녀와 연을 끄는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감기 때문에 결석을 했다. 그녀가 학교를 쉬는 것은 처음이라서 나는 오랜만에 말상대가 없는 하루를 보내며 묘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집에 수업 프린트를 건네주러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녀의 집은 나와 정반대 방향이라서 원래는 다른 반 친구가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역할을 떠맡아야 했던 남자아이는 흔쾌히도 나에게 양보해 주었다. 내심 꽤나 안심한 듯이 보였다. 선생님께 주소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조금 설레었다. 프린트를 건네주러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가벼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집을 한번 보고 싶다. 정말로 소문에 나오는 대로 끔찍한 집은 아니겠지. 하지만 막상 가게 되자 내 행동이 그녀를 배신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게 틀림없었다. 특히나 나에게는 말이다. 벌써부터 후회스러웠지만 중요한 프린트라 버리고 집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터덜터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약간 아담한 주택이었다. 조금 낡긴 했지만 외관상 튀지 않는 평범한 집인지라 나는 조금은 안심하고는 호흡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다. 2층 창문이 드르륵 열린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놀란 얼굴이 창문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안심하면서 나는 그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직후에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감기가 아직 심한지 안색이 안 좋았다. 어쩐 일로 왔어?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이거 받아 프린트 전해주려고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 딱히 이상한 느낌은 없었다. 나는 안심하고 프린트를 건넸다. 잡다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별일 없이 끝났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나는 집에 가기로 했다. 그녀의 집 앞을 떠나려던 찰나에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 현관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방. 창문 커튼이 열려 있었던 것이었다. 아까 미닫이문 소리가 들렸던 곳인가? 별 생각 없이 보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다다미 방의 중앙에 작은 체구의 여인 한 명이 양손에 무언가를 위를 향해 들고 흔들흔들 서 있었다. 흡사 전구를 가지는 듯한 포즈였다. 하지만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고양이였다. 아니, 강아지인가? 이미 죽은 시체인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져서 쏜살같이 집으로 뛰어갔다. 등 뒤에서 커튼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다음 날 그녀가 학교에 왔다. 나는 어제 보았던 장면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녀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속이 타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내가 어제 본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전구를 가지시는 광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그녀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어제 말이야, 우리 엄마까지 감기에 걸려버리신 거 있지? 너는 괜찮았어? 간접적인 주제이기는 했지만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다. 위화감이 들었다.
사교시 때 그녀는 쓰러져서 양호실로 실려갔다. 학교에 오느라 상당히 무리했던 것 같았다. 39도 가까이 열이 나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녀는 선생님의 염려를 만류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 근처에 사니까 별일은 없겠지. 그녀를 걱정하던 사이에 한 가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결석하면 내가 집으로 찾아가니까 이렇게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온 건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오늘은 어머니를 주제로 꺼냈다. 그것도 나를 떠보기 위해서였던가. 꺼림칙한 생각은 멈추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뚜렷해져만 갔다. 어제 들었던 커튼이 닫히는 소리도 2층에서 나를 보고 있던 그녀가 커튼을 닫던 소리가 아니었을까.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다. 그 여인이 누구이던지 간에 그녀가 그녀임에는 변하지 않고 좋은 친구임에도 틀림이 없었다.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면 묻지 알리라. 그 편이 나으리라 믿었다. 12월로 접어든 어느 날 그녀는 또 학교를 결석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감기에 걸렸다고 했다. 반에서는 공식적으로 베스트 프렌드의 위치였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내가 프린트를 건네주러 가게 되었다. 나는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터덜터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우편함에 넣어둘까. 그녀도 그걸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러는 사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보고는 옅게 웃었다. 프린트를 내가 가져다 주러 올 줄 알았거든. 아무튼 고마워.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녀는 내 손에서 프린트를 낚아채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 급하게 프린트로 입을 막더니 토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나 정말 괜찮다고. 라고 그녀가 말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단 잠깐 여기 있어봐. 다시금 쭈그려 앉는 그녀의 손에 들린 프린트는 이미 더러워져 있었고 옷에도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저런 생각하며 망설일 때가 아니다. 나는 현관 안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어머니를 불렀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녀는 거의 울면서 나를 잡았지만 나는 솟아오르는 우정에 불타 있었다. 이렇게나 아픈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던 친구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나 불러도 나오지 않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아픈 딸을 두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집에 잠깐 들어갈게. 라고 말하자. 그녀는 나를 저지했지만 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일단 그녀가 토한 것을 치우려고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으로 향했다. 닦을 만한 것을 찾고 싶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 왼쪽에 그 다다미 방에서 들려왔다. 뭐야? 집에 있는 거야? 거의 무서울 게 없었던 그때의 나는 주저없이 그 방의 문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 여인은 있었다. 저번과 같은 포즈를 하고 서 있었다. 죽은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포즈는 신경조차 쓰이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이상한 것이 그 방 안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의 존재도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손에 들려있는 죽은 고양이가 향한 곳을 따라 나도 천장을 쳐다보았다. 천장에는 커다란 얼굴이 있었다. 눈과 코, 그리고 입. 그뿐이었다. 눈썹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었다. 마치 고기를 납작하게 펴서 붙여놓은 것 같았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는 미동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진짜인가? 저게 뭐지?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그 얼굴은 성별조차 분간하기 힘들었다. 감정 없는 눈은 밑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눈도 못 떼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그녀의 어머니가 젠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나에게 죽은 고양이를 내밀었다.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소리도 못 지르고 나는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 있던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 말했다. 그게 아냐. 엄마가 미쳐서 그래. 엄마가 미친 것뿐이야.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달렸다. 아픈 그녀를 뒤로하고
더 이상은 상관할 수가 없었다. 그건 절대로 모형이 아니었다. 다다미 방에서 도망치기 직전에 나는 그것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죄책감도 느꼈지만 당시에 나는 그저 두려워 있기 위해 애를 썼을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와 나의 인연은 끊겼고 그날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 다다미 방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어머니는 고양이의 시체로 무엇을 하려던 것일까? 자살했다던 소문이 있는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로 죽은 게 맞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학교 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대학에 붙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나 자신을 바꿔보려고 동호회에 들어갔다. 내가 들어간 것은 심령연구 동호회였다. 원래부터 나도 그런 오컬트적인 계열을 좋아해서 가벼운 기분으로 선택했다. 딱히 서클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모양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드는 모임에 가까웠다. 나는 그런 일이 참 익숙하지 않았지만 동호회에서 중심이 되던 S군이라는 친구가 나를 챙겨주었다. 항상 말을 걸어주고 주변과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에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었다. 조금씩 익숙해져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S군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 가끔씩은 동호회다운 활동을 해보지 않을래요? 사실 다들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인망이 두터운 S군의 제안이라 결국 대부분이 그 제안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말에 S군의 집에 모였다. 담력 훈련을 가기 전에 먹고 마시다가 분위기 조성도 할 겸 한 명씩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내 순서가 되어 친척인 타카시상에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들 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고 칭찬 일색이었다. 다들 나를 다시 봤다며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담력 훈련을 하러 나갔다. 담력 훈련에 참가한 멤버는 9명으로 각각 4명과 5명의 두 그룹으로 페어에 들어갔다. 내가 속한 그룹은 S군과 O군, 그리고 M장과 나까지 이렇게 4명이었다. 먼저 선발대가 한 바퀴 돌고 난 후 후발대가 들어가기로 했다. 페어에 들어갔다 온 선발대는 무서웠다. 상당히 섬뜩하다. 등등 감상을 들려주었다. 후발대인 우리는 잔뜩 긴장하며 페어 안으로 들어갔다. S군과 O군은 익숙한 듯 담담히 걷고 있었지만 M장은 내 뒤에서 내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며 둘이서 주춤주춤 걷고 있었다. 상당히 안쪽까지 갔을 때 갑자기 캉캉하는 소리가 나더니 S군이 나에게로 와서 귓속말을 했다. 우리 같이 화장실 가지 않을래? S군도 역시 이런 곳은 혼자 가기 무섭구나. 나와 S군은 나머지 둘에게 먼저 가 있어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갔다. S군은 혼자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지하실이 있는 곳에서 이 안이 좋겠다. 남들에게 안 보이겠지. 라고 하더니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게 상당히 겁나긴 했지만 위에서 혼자 기다리는 게 더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S군을 따라 밑으로 내려갔다. 나도 지하실에 들어가 랜턴으로 안을 비춰보았지만 S군이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기기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뭐가 뭔지 파악이 되지 않아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문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S군을 불렀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작은 소리로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암흑 속에서 멀어져가는 S군의 발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공포로 마비되고 말았다.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 방광난 상태로 필사적으로 S군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던 것이 기억날 뿐이었다. 이틀 뒤 구출되었던 거 뒤외에는 기억이 없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은 O군이었다. 갇힌 것은 단 이틀 뿐이었지만 격렬하게 날뛰었던 탓인지 오른쪽 손목에 금이가 나서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내가 무사히 퇴원한 다음 날 O군과 M장이 우리 집으로 왔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M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둘이서 가고 있는데 S군만 오더라고. H군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속이 메스꺼워졌다길래 선발대에게 말해서 집으로 보냈다고 했어. H군이 걱정이었는데 나와보니까 선발대 차도 가고 없길래
먼저 간 줄 알았어. H군도 월요일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월요일이 되어도 H군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발대였던 사람한테 H군이 그렇게 아팠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H군이 몸이 안 좋아져서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고. S군이 우리 먼저 가라길래 우린 우리끼리 왔는데 이러는 거야. S군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대.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O군한테 말해서 O군이 S군한테 직접 따져서 폐허에 가두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서 지하실로 찾으러 갔었어. O군은 다음 날 학교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S군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다고 한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어? 화가 나서 소리치는 O군을 보며 S군은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자식 요새 주제를 모르더라고. 근본적으로 음침한 자식이 말이야. 말 좀 걸어줬다고 M짱한테 친한 척이나 하고 말이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걸. 자초지종을 듣고 솔직히 화가 나기보다는 공포로 몸이 떨렸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니.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니. 나는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 오구는 나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보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오군과 M쟁이 주변 사람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준 덕분에 S군의 본성을 알게 되어 아무도 그의 곁에 다가가지 않게 되었고 그는 어느새 학교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일단 순서대로 S군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의 경위를 말해보고자 한다. S군은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O군과 M장 덕분에 S군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그는 빠르게 고립되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S군이 두려워 학교를 휴학 중이었다. S군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우리 학교에 없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악행도 같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무려 자신의 여자친구를 후배와 같이 겁탈했다고 한다.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일주일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아 S군은 끝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S군이 자퇴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는 학교에 복학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손목엔 기브스 한 것과 어둠을 두려워하게 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주위 사람들도 걱정해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어서 나는 이제까지의 이상으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특히 O군과 M짱과 친해져서 공통의 친구인 N군도 소개받아 넷이서 자주 놀았다. N군은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3명은 N군의 집에서 놀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O군과 M짱이 기쁜 소식을 발표했다. 둘이 사귀게 된 것이었다. N군은 괜시리 심술을 부렸지만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로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은 일어났다. M짱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겁탈을 당하고 만 것이다. 범인은 하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소문이 퍼질 것을 두려워했던 M짱은 끝끝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O군은 분노에 가득 차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면 직접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라며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물론 나와 N군도 협력했지만 아무것도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강간범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또 사건은 일어났다. O군이 뺑소니를 당한 것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다리가 불완전하게 골절되는 통에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뺑소니에 사용된 차는 다음 날 발견되었다. S군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였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강가에 방치되어 있던 자동차만 발견되고 본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나의 주변 사람이 표적이라면 다음 차례는 N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내 차례겠지. 나는 M짱과 O군 그리고 N군에게 감사 인사와 사과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S군이 잡혔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미 잡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일본의 스토킹. 일본에서도 스토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3년간 보고된 살인 혹은 살인 미수 사건은 17건, 상해와 폭행 등을 포함하면 1000건에 이르는 스토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한 어이없었던 스토커 사건을 한 건 소개해보겠다. 이 사건을 담당한 히와타시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1998년 1월 도내에 거주하는 야마모토가 퇴근하여 집으로 귓가에 보니 그의 집 앞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야마모토 씨가 이전에 잠시 사귀었던 케이코라는 여성이었다. 헤어진 지 반년이 된 사이였다. 더 이상 그녀와 만날 이유 따위는 없을 터였다. 그러나 그 여성은 야마모토를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집 앞으로 찾아왔다. 너무나도 끈질기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녀를 불쾌하게 생각한 야마모토는 히와타시 씨의 회사에 상담을 하게 되었다. 맨 처음 히와타시 씨도 악질적인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야마모토에게 상황 추이를 보도록 조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1개월 후 야마모토가 귓가에 보니 집 앞에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간 그는 거기서 숨을 들이마신다. 그런데 케이코가 방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더 이상 여자친구 행세를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케이코는 벼랑간 일어나서 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손목을 그었다. 놀란 야마모토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입원하게 되었다. 케이코의 이 비정상적인 행위가 두려웠던 야마모토는 그녀가 입원한 사이에 일을 그만두고 본가인 나가노현으로 몰래 이사했다. 그러나 이사한 지 3개월 후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퇴근해서 가족들이 편히 쉬고 있는 거실로 가자 무려 그곳에는 스토커였던 케이코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힌 야마모토에게 어머니는 네 형수가 될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케이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뵙겠습니다. 케이코예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다. 그녀는 야마모토의 형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스토커가 자신의 형과 결혼한다는 믿을 수 없는 결말이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정말로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이제 그들은 평생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이게 정말로 그녀가 바란 결말이었을까? 5번째 이야기, 그녀. 친구 F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대학에서 알게 된 그녀는 몸집이 작고 포근한 이미지의 귀여운 아이였다. 그런 그녀를 가만 놔둘 리 없는 남자들에게 F와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다. 물론 귀찮았기 때문에 들어준 적은 없었다. F는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같았다. 나는 상세한 사정을 물어볼 만큼 예의가 없지도 않았으며 애시당초 그렇게까지 타인에게 흥미를 갖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술자리에서 F의 입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학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처사였다. F의 부모님은 그녀를 가둬두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어두컴컴한 먼지 냄새가 풍기는 전용 장소에 가두었다. 그 전용 장소는 홈센터에서 흔히 파는 조립식 헛간이었다. 정원에 설치되어 그 안에는 불필요하게 된 가전기기나 가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헛간 주위를 쇠사슬로 빙글빙글 둘러 튼튼하고 작은 자물쇠 3개를 달아 잠가두곤 했다. 창문이나 틈새가 빈틈없이 깡그리 봉합되어 그 안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완전한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엄격했으며 동시에 광기를 내포한 가학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F가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그들의 기분에 따라 그녀는 헛간에 갇혔다. 처음에는 그저 몇 시간이었다. 체벌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수준이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시간은 길어졌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감금 시간이 며칠을 넘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었다.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용변을 해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F의 자존심과 반항심은 긁히고 깎였다. 여간에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나조차도 그녀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다. F는 대학생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갇힐 일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어둠을 두려워하며
잠을 잘 때도 방 불을 절대로 끄고 자지 않는다고 했다. 그 무렵 말이야. 나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잠식돼서 울부짖었어. 목이 다 갈라지도록, 눈물이 마르도록, 그리고 간절히 애원했어. 내가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던 그 상대에게 뭐든지 할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술에 취한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오후에는 그래도 좀 나아. 밤이 되면 사방이 잠잠해져. 혹시 알아? 어둠에 익숙해지면 온몸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 조금씩 어두운 곳으로 녹아들어서 내 자신이 사라져가는 그 느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바라보자. F는 갑자기 주정뱅이의 흥겨운 말투로 돌아가서 소설 주제로 쓰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하고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남자친구와 밤을 보낸 어느 날 밤. 그녀는 폭주했다. 사정을 모르던 남자친구는 F가 잠이 들고 난 후 방 불을 꺼버렸던 것이다.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녀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른 후 불빛이 비추는 곳을 향하여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F의 집은 아파트 3층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졌던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던 상냥한 F였다.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아이였는데 나는 지금도 때때로 그녀에 대해 떠올린다. 6번째 이야기, 왼손. 5년쯤 전의 일이다. 너무나도 추웠던 연말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나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앞이라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기는 했지만 12월이기도 해서인지 차량은 평소보다 꽤나 많았다. 나는 주위에 떨며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아직은 빨간불인 신호등을 노려보고 있었다. 문득 옆쪽에서 한 남자가 슬쩍 앞으로 나왔다. 홀쭉하게 마른 그 남자는 오른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왼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찌나 핸드폰에 열중하고 있는지 횡단보도 건너편에 빨간 신호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그 남자는 그대로 신호도 보지 않고 과감히 차도로 걸어갔다. 위험하다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나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을 직접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새도 없이 남자는 트럭에 치여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에도 그로테스크한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자가 치인 순간도 60km 정도로 치였구만. 이런 생각을 하며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남자의 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졌다. 팔이 으스러지고 다리에서는 뼈가 그 얼굴을 들이밀고 빨간 액체를 흩뿌렸다. 몇 개인지 모를 조각들로 찢어져 흩날렸다. 그 와중에 왼손을 보았다. 그 남자가 인간에서 고기 덩어리로 바뀐 주 요인인 그 왼손. 그 남자를 죽인 왼손은 야구로 치면 내구 플라이와 같은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지나 지면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이상하다.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고 있었던 왼손이 멈추지를 않았다. 이미 물리적 관성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왼손은 어째서인지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다. 집중하여 응시해보니 손은 더 이상 굴르지 않았다. 손가락은 질서정연하게 애벌레처럼 기어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정말이지 완만하고 또 고단해 보인다. 그리고 그 물체는 확실히 생명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였다. 그리고 왼손은 기어서 옆쪽의 군중들 사이로 사라져갔다. 후일담이지만 이 사고에 관한 뉴스는 일체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에 크지 않은 기사로 실렸다. 그 기사에 의하면 그 남자는 즉사였다고 하며 시체는 왼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